이 한심하고 나약한 녀석이 학대하는 아버지로부터 여동생을 구하려다 도망치지만 나중에 어떤 남자에게 구조되어 입양돼 자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나약했던 실패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 사냥꾼이 됩니다. 매서운 어느 날 저녁, 소자네라는 소녀는 아버지가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아버지에 의해 억지로 창고로 끌려갑니다. 그는 소자네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며 밤새도록 그곳에 버릴 작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오빠인 진타가 소자네를 구출하려 뛰쳐나오지만 소자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을을 가로질러 소자네를 필사적으로 찾다가 마침내 소자네가 다리를 건너 마을을 떠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소자네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잔혹함으로부터 소자네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소자네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자신에게 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자네는 악마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고 봉건시대 일본에서 그러한 특징은 그녀를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어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받게 합니다. 평범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진택에 자신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진타는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다른 가족들보다 여동생을 선택한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도망치자고 한다. 함께. 그들은 낡은 집을 버리지만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매서운 추위는 더욱 심해진다. 피할 곳이 보이지 않자 진타는 소자네를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잔해로 데려가 함께 웅크리고 앉아 온기를 나누려 애쓴다. 피로가 그들을 덮치고 소자네는 잠이 들고 진타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발견한다. 그 남자는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듯 중얼거리고 진타는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과 소자네가 들어 올려 옮겨지는 것을 본다. 그의 옆을 걷던 남자는 진타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고 안도하며 그를 내려놓고 그들은 남자의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간다. 그 정착지는 주로 카타나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고향이며 그래서 모두가 현재 일에 열중하고 있다. 남자는 진타와 소자네를 집으로 안내하고 문을 열자마자 그의 딸이 뛰어나와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기뻐하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두 아이에게도 흥미를 느낀다. 남자는 진타와 소자네가 이제부터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설명한다. 그가 딸에게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함께 놀 친구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그녀는 진택에 다가가 시루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셋이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날 밤 진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토하루는 그에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칼을 닦으면서 모토하루는 진타가 그에게 사무라이인지 묻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모토하루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과 장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설명한다. 얼마 후 진타와 소자네는 시리유키와 치토세를 데리고 강가로 간다. 돌아오는 길에 진타는 자신과 소자네를 마을에 머물게 해준 시리유키의 어머니에 대해 묻는다. 시리유키는 어머니가 이츠키메, 즉 불의 신의 무녀이며 촌장과 남편인 모토하루, 즉 자신의 보호자만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날 진타는 모토하루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검술초보인 그는 모토하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동안 손쉽게 쓰러진다. 모토하루는 진택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훈련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달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월이 흘러 진타는 무녀의 새로운 보호자 역할을 맡아 마을 지도자들과 무녀 자신이 참석하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한다. 무녀는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 논의가 시작되자 그녀는 진타의 놀라운 악마 퇴치 기술을 칭찬한다. 그는 그저 마을을 지키는 의무를 다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하며 인간으로 위장해 마을에 침투하려던 악마와 맞닥뜨렸던 최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불안해하자 다른 이들은 악마가 몰래 침입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한 의원은 악마가 무녀의 간을 먹으면 불멸을 얻는다는 고대 전설에 따라 무녀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악마는 대대로 무녀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우라이 검과 헤로인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중요성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우라이 검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 중 한 명이 만들었으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악마들이 정말 그 전설적인 검을 노리고 있다면 마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촌장은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키바마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진타가 무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진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두 사람이 충돌하려는 순간 촌장과 무녀가 나서서 진정하라고 명령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신사를 나갑니다. 하지만 진타는 문녀를 계속 경호해야 하기에 남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신관이 방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시라유키입니다. 진타는 신관은 함부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행동을 나무라지만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기에 시라유키는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시라유키는 스즈네도 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일반인은 신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스즈네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스즈네는 몇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진타와 시라유키가 스즈네를 깨우자 스즈네는 오빠와 재회하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진타는 요괴 퇴치에 너무 몰두해서 스즈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진타 또한 기쁘지만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며 스즈네를 꾸짖습니다. 스즈네는 왜 시라유키를 보러 오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타는 규칙은 규칙이라며 스즈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스즈네가 떠나자 촌장이 급한 일이 있다며 시라유키를 찾아 신사로 옵니다. 촌장은 둘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진타는 그녀의 보호자로서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며 거절하죠. 하지만 시라유키가 하루 휴가를 주자 진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마을 밖에서는 두 마리의 요괴가 스즈메의 저주받은 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시라유키는 진택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몰래 신사를 빠져나와 그를 만납니다. 아까 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요괴에게 죽을 경우를 대비해 아이를 낳고 머리카락을 길러 후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촌장님 말씀이 맞아요. 시라유키는 곧 결혼해야 하고 촌장님의 아들이자 훗날 마을 지도자가 될 기요마사와 결혼하기로 결정됐어요. 진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고 시라유키 또한 불쾌해합니다. 그녀는 진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실은 그와 함께 도망쳐 새 출발을 하자고 부탁하려 몰래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다. 진타는 마을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시라유키가 신사무녀가 되기로 맹세했을 때처럼 마을을 지킬 만큼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다. 만약 지금 도망친다면 그들이 노력해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진타는 다시 회의에 소환되어 숲에서 악마가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악마를 퇴치하라는 임무를 받고 그는 즉시 떠날 준비를 한다. 그가 출발하기 전에 키요마사가 그를 가로막는다. 진타가 시라유키의 약혼에 대해 들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는 왜 진타가 그렇게 무관심해 보이는지 묻는다. 진타는 화낼 일은 없다고 대답한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녀님과 마을을 지키는 일뿐이라고. 이상하게도 키요마사는 다가오는 결혼을 자랑하려 들지 않는다. 진타와 시라유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진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망설임 없이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진타는 거대한 요괴에게 갑작스럽게 습격당한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요괴에게 혼자인지 묻는다. 보고서에는 요괴가 두 마리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덩치 큰 요괴는 동료가 마을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다고 설명한다. 가망은 없어 보이지만 진타는 다른 요괴와 다시 싸우려면 먼저 이 상대를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타는 달려들어 강력한 일격으로 요괴의 팔 하나를 베어냅니다. 하지만 요괴는 계속 공격해 진타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괴물은 잘린 팔을 되찾고는 전혀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타의 실력과 팔을 잘라낸 것에 감탄할 뿐입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스즈네가 천갸트 요괴와 마주하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요괴는 스즈네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는데 스즈네 또한 자신처럼 요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즈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즈네를 한 번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악당 악마는 스즈네가 진태에 대한 애정 때문에 완전히 악마로 변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악마는 스즈네가 숨 막혀 하는 걸 보니 진타가 스즈네에게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어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스즈네는 진타를 매우 좋아해서 악마가 진타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즈네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자 악당 악마는 스즈네에게 능력을 써서 자신을 도우라고 설득하려 하고 심지어 스즈네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악마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스즈네는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네는 진타가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요녀는 그 점을 반박할 수 없어서 스즈네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며 환영을 보여줍니다. 환영 속에는 시류키가 옷을 벗고 신사 안에서 뒤치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즈네는 그걸 보고 속이 안 좋아졌어.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걸 진타가 하는 걸 본 게 아니라서 그녀는 본 것의 진실성을 악마에게 묻고 악마는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스즈네가 방금 경험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해. 하지만 스즈네가 계속 의심스러워 한다면 악마는 당장 신사로 데려가서 직접 목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한편 진타는 여전히 거대한 악마와 싸우고 있지만 전투를 재개하기 전에 왜 악마들이 인간을 잡아먹는지 묻네. 악마는 그게 단순히 그들의 타고난 역할이라고 대답해. 악마들이 반드시 인간을 죽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수행해야 할 지정된 목적이 있어. 지금 이 덩치 큰 악마의 임무는 진타를 지연시키는 거야. 그의 동화 능력은 섭취를 통해 다른 악마들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며 심지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 진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단숨에 적을 없애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그의 팔은 무시무시한 주먹에 잘려나가고 악마의 목을 배려하자 그 악마는 손꽃니로 그의 칼날을 부셔버립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진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그는 순식간에 뒤로 손을 뻗어 부러진 칼 조각을 움켜쥐고 악마가 방역하기도 전에 심장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진타는 승리합니다. 악마는 절망하기는커녕 만족스럽게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니까요. 악마는 자신의 동료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70년 후를 내다봤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악마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악마가 마을에 사는 악마에 대해 언급하자 진타는 즉시 스즈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잠이 반응하기도 전에 악귀는 그의 승리에 대한 보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순식간에 악귀에 잘린 팔이 진타의 머리를 움켜쥐고 꽉 조여 그는 의식을 잃습니다. 한편 신사에서는 키로마사가 시라유키를 내려다보며 그녀와 아이를 가져 이 고통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진타가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 지금이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타는 시라유키가 겁탈당하는 소리를 견뎌야 할 것이고 키로마사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악귀 소녀가 커튼을 찢고 나타나 스즈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스즈네는 목격한 광경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같은 시각 진타는 숲에서 의식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팔이 불가사의하게 회복된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스즈네에게 위험이 닥쳤을지도 몰라 그는 마을로 황급히 되돌아갑니다. 한편 스즈네는 방금 본 것을 애써 이해하려고 합니다. 진타가 시라유키를 사랑하는 걸 보는 건 이미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숙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시라유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한계점이 됩니다. 스즈네는 시라유키가 진타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좌절감에 미쳐 날뛰며 이성을 잃습니다. 요괴소녀의 도발적인 말 몇 마디에 스즈네는 시라유키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잠자던 악마의 힘이 폭발하며 방 전체를 짙은 검은 연기로 뒤덮고
어른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키로마사는 전설의 검을 움켜쥐고 스즈네에게 달려들지만 공격하기도 전에 악마 소녀는 그를 손쉽게 기절시킨다. 키로마사의 시체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스즈네는 시라유키와 단 둘이 남게 된다. 얼마 후 진타가 신사에 도착하고 시라유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안겨 위로받으려 하지만 스즈네에게 순식간에 목이 잘린다. 진타는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는데 스즈네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시라유키의 머리를 움켜쥔다. 진타가 설명을 요구하자 스즈네는 시라유키가 다른 남자와 정략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스즈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시라유키마저 죽자 진타는 순수한 증오만을 느낀다. 악마의 팔이 몸 전체로 동화되기 시작하며 그는 스즈네를 극도의 혐오감으로 바라보며 완전한 변신을 마친다. 그녀는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진타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버릴 거라고 확신한 스즈네는 그 역시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배에 무기를 꽂아 넣었을 때 그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에 진타는 그녀의 몸을 꿰뚫어 주먹을 날려 방역한다. 중상을 입었지만 스즈네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진타가 그녀를 끝장내려 하자 악마 소녀가 스즈네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개입한다. 스즈네는 도망치라고 재촉하며 비틀거리며 떠나갑니다.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이 세상에 남은 것이 없다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모든 것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하고 마지막 날에는 배신에 대한 복수로 진타를 죽이러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1850년 한 젊은 여인이 젠지라는 남자를 맞이하고 그는 아름다운 아침에 그녀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다른 남자가 젠지의 대담한 추배에 대해 농담을 던집니다. 늘 쾌활한 젠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가게로 돌아가서 상사에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젠지는 모르지만 상사는 진타라는 사람과 함께 서서 젠지에게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젠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 남자는 자신이 파수꾼 진타라고 밝힙니다. 진타는 주조에게 양딸이 있는데 악귀가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젠지는 보스가 설명을 더 안 해줘서 놀라며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진타는 주조의 딸 나츠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되었는데 나츠는 악귀가 창문에 나타나 내 딸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악귀가 나츠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나츠가 젠지가 자기 이야기를 말한 것에 화를 내며 들이닥칩니다. 나츠가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자 젠지는 애원하고 나츠는 경호원이 너무 어려 보인다고 불평합니다. 진타는 자신을 소개하지만 나츠는 그를 사기꾼으로 여기며 무시합니다. 젠지는 나츠의 아버지가 직접 진타를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어린 아가씨는 난긴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라 가족들은 그자의 도움에 돈을 댈 생각이 없어요. 나츠 아가씨가 획 가버리자 젠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소용없죠. 그날 밤 두목의 딸은 침대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젠지가 문 너머에서 다가오고 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가씨가 경호원을 쫓아냈으니 자기가 직접 그 역할을 맡기로 한 거죠. 아가씨는 그의 용감함과 친절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가 자기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합니다. 젠지는 부인하지 않고 아가씨는 아버지조차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낯선 낭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젠지는 침착하게 아가씨가 틀렸다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아가씨를 걱정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나츠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는 진짜 딸이 아니라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를 데려가라는 끔찍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젠지는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만 곧 어둠의 존재가 그 앞에 나타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재빨리 여자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여자아이는 문틈으로 그의 아이를 요구하는 으스스한 형체를 엿본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젠지는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만
악마가 다가오고 상황이 험악해질 것이 분명해진다. 바로 그때 진타가 나타나 악마가 그에게 닿기 전에 오른손을 베어버리고 침착하게 그 괴물에게 이름을 묻는다. 악마는 딸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뛰지만 대답이 없자 더욱 격분하고 무사는 답을 얻지 못하자 유령과 함께 악마를 반으로 갈라버린다. 젠지는 상스러운 말을 내뱉고 나츠는 문을 열어 똑같은 낭인을 발견한다. 낭기는 대뜸 보수를 묻고 나츠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짐승이 정말 죽었는지 묻는다. 진타는 악마는 죽으면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 날 젠지는 난긴에게 감사하며 그 괴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진타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악마가 딸 얘기를 꺼내자 나츠에 대해 묻네? 젠지는 나츠가 보스의 양딸이고 원래 부모님은 그의 먼 친척인데 돌아가셨다고 설명하며 보스의 아내는 악마가 죽이고 아들은 내쫓았으니 악마의 아이를 키울 리 없다고 하네. 나중에 주주는 딸과 식사하며 새 경호원이 괜찮은지 확인하네. 나츠는 그렇다고 하며 평판은 안 좋지만 진짜 악당 같지는 않다고 덧붙이네. 나츠는 아버지의 보살핌에 감사하고 그의 판단을 믿으며 주주는 좋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네. 나츠가 왜 그 사람을 고용했냐고 묻자 아이도의 악마에 대한 소문이 있고 그들을 뵐 수 있는 검객, 난긴에 대한 소문도 있다고 설명하네. 주주는 난긴의 실력을 확신하며 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네. 나츠는 아버지가 악마에 대한 자신의 말을 믿어줘서 안심하네. 새벽에 둘은 따뜻한 시간을 보내요. 그녀는 치마마리오나 오우거 아니면 소머리 괴담 같은 무서운 이야기가 왜 무섭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도련님에 대한 하녀들의 뒷담화를 떠올립니다. 도련님은 부인을 도깨비에게 잃고 아들은 다른 도깨비에게 빼앗겼다고 하죠. 그래도 도련님은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대신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그날 밤 나츠는 가장 무서운 건 흔히 평범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젠지와 진타가 망을 보는 방에 들어가 젠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농담합니다. 그녀가 감명받지 않은 걸 보고 아직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나츠는 멋진 곳에 데려가주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젠지가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네. 나츠는 재미있어하며 이름을 묻고 농담으로 진타라고 부르네. 아버지가 그를 존경해서 자기도 믿어보기로 했다는군. 진타는 그녀가 아버지의 의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적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는 그녀의 아버지도 걱정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주주의 실종된 아들 얘기를 꺼내네. 나츠는 발끈하며 그 도망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쳐. 진타는 사과하고 나츠는 갑자기 인간이 악마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묻네.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이 악마의 피가 섞였는지 궁금해야 하지만 진타는 그녀가 아니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는 그 악마를 직접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는 악마가 자연적으로, 강제로, 혹은 증오나 질투 같은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감정이 육신으로 변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악마는 오직 나츠에게만 집중하고 그녀의 경호원은 그것이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지합니다. 진타는 나츠에게 죽이길 원하는지 묻고 죽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나츠가 아버지의 완전한 관심을 갈망하고 그의 진짜 딸로 여겨지길 바라는 절박한 필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악마가 그 환상을 흉내냅니다. 압도된 나츠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서도 진택에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진타는 그걸 죽이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그건 그녀와 연결되어 있고 그녀가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급해진 그녀가 방법을 묻자 그는 그저 말만 하면 된다고 하죠. 나츠는 사랑받기 위해 고통을 숨겼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악마 딸만이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고통이 악마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걸 없애려면 자신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센지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하지만 그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감정 표현에 서툴기에 나츠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울면서 진택에 악마를 베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칼을 뽑자
그녀는 과거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낭이는 재빨리 전투를 끝내고 흰 안개가 괴수를 녹여 없앤다. 나츠는 휴식을 취하고 진타는 망을 보며 괴물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낌새를 눈치챈다. 그것이 그녀의 고통에서 태어났다면 사라졌어야 할 텐데 그는 나츠와 비슷한 또 다른 여인과 센지가 주주의 아내가 요괴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린다. 괴수가 딸을 부르짖는 것은 더 깊은 슬픔. 어쩌면 주주의 아내가 낳았던 아이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여동생을 생각하며 진타는 그들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후회한다. 그는 다시 요괴의 이름을 묻지만 대답은 없다. 사람은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는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안개가 피어오르자 그는 나지막이 어머니라고 말한다. 다음 날 젠지와 나츠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진타는 빚을 갚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나이가 곧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이 흐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그는 잘못된 행동에도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남아있었다. 나츠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는 그저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가 떠나고 주주가 나타나죠. 젠지는 작별 인사를 했으면 했지만 주주는 아들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젠지는 놀라지만 주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자 나츠가 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다며 도움을 제안합니다. 주주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합니다. 한편 진타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발길을 옮깁니다. 1153년 소박한 식당 안에서 요리사는 일손을 놓고 일본 근해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외국 배들에 대해 불평하며 황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말없이 서빙을 하던 오프는 쟁반을 들고 유일한 손님인 진택에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주인은 오프의 헌신을 칭찬하며 불안한 듯 떠도는 살인범 소문을 언급하고 황제가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타는 주인이 말을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인도 동의했지. 전 주인한테 싸게 산 지 열흘 만에 가게가 불타는 건 원치 않았거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오는데 진타가 계속 오는 이유가 궁금했던 주인은 그에게 합석해서 소바 맛이 어떤지 물었어. 진타는 괜찮긴 한데 평범하다고 했고 웃으면서 주인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리한다고 인정했지. 진타가 왜 식당을 열었냐고 묻자 그는 그냥 인생이 복잡하다고 말했고 진타의 표정을 보니 힘든 과거를 가진 건 그 혼자만이 아닌 것 같았어. 식사를 마친 후 진타는 조용히 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16만을 건넸어. 주인은 진타가 남긴 치고는 부유해 보인다며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물었지. 진타는 담담하게 요괴를 잡는다고 대답했어. 요리사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진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나가려 했어. 그가 가기 전에 주인은 칼을 절대 쓰지 않게 된 귀신 사냥꾼에 대해 언급했지. 피해자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실종자 수와 맞지 않아서 일부는 살인자가 귀신이라고 믿게 되었어. 진타는 어디서 일어났냐고 물었고 요리사는 아타밭이라고 말했어. 오우는 걱정하며 해가 지면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했지. 그는 자기는 경고를 듣기엔 너무 늙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고 대답했어.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진타는 아타바시 부두에서 귀신을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떠나려던 찰레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는 샤얀바시 다리로 달려갔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 어둠 속에 세구의 시체가 있었어.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그는 남자들의 시체를 살펴보면서 비명이 여자 목소리 같았던 걸 기억해냈어. 갑자기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배를 찔렀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막았지만 등에 더 심한 타격을 입었어. 고전하면서도 침착하게. 진타는 그 악마가 희귀한 능력을 가졌다고 중얼거렸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그는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지. 적의 발이 핏물에 미끄러지자 진타는 칼날을 휘두르는 도중에 부셔 잔혹한 카테나 공격을 날렸어. 부상당한 공격자가 나타나서 자비를 구걸했지. 진타는 그를 끝장내기 전에 이름을 물었어. 그 악마. 모스케는 진타가 살인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 그는 냄새를 추적하며 살인범도 악마라고 믿었지.
진타가 왜 악마가 다른 악마를 사냥하냐고 묻자 모스케는 사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제안하며 숨겨진 집으로 데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이야기를 나눴어. 모스케는 몇몇 나이 든 악마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조용히 일상생활에 섞여 산다고 말했어. 인간은 거짓말을 안 해도 진실을 숨기지. 진타 같은 사람들처럼 모스케는 술을 건네며 독은 안 탔다고 안심시켰지. 진타는 태연하게 독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술을 마셨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모스케는 자기가 가난한 뒷골목 사람이라고 했고 진타는 그가 힘도 없으면서 눈에 띄지 않게 살아남은 악마라고 생각했어. 모스케는 높은 지위는 힘이 아니라 희귀한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했어. 실전에서는 계급이 별 의미 없다고. 그래도 진타는 그를 믿기로 했어. 모스케가 정말 자기를 의심했다면 왜 공격하지 않았는지 확신이 안 섰거든. 모스케는 원하는 개인적인 거라고 말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납치 사건을 알고 있었어. 진타는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는 보지 못했대. 모스케는 살인범이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납치했는데 그 중에는 자기 안에 하츠도 있었다고 밝혔어. 하츠는 그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는데 한 달 전에 사라졌대. 그녀의 시신은 열흘 뒤 강가에서 발견됐는데 훼손되고 버려져 있었어. 그녀는 그런 운명을 맞을 자격이 없었어. 하츠는 따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심지어 모스케를 악마로 받아들였어. 그는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어울리려고 노력했었지.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살인범에 대한 증오뿐이었지. 그는 진택에 물러서라고 했어.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하지만 진타는 거절했지. 악귀를 사냥하는 건 그의 의무였으니까. 그가 물러서지 않자 모스케는 따로 수색하되 연락은 계속하자고 제안했어. 마지막은 자기가 맞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그러자 진타는 모스케에게 복수가 정말 필요한 거냐고 물었어.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복수로는 짐을 덜 수 없을 테니까 모스케는 악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어. 그렇게 그들은 함께 수색을 시작했지. 시간이 흘렀지만 진전은 없었어.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모스케의 집으로 돌아왔지. 술을 마시면서 모스케는 진택에 왜 동족을 사냥하냐고 물었어. 진타의 대답은 간단했어. 돈이 되고 사람들이 악마가 죽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 모스케는 진타가 목적 없이 행동하는 녀석이 아니란 걸 알아. 공짜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진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겠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진타? 아니, 예전에 진타가 웃는 거야. 모스케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묻자. 진타는 특정한 악마를 막기 위해 힘을 찾는다고 털어놔. 그게 살인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진타는 한때 인간이었지만 악마가 사랑하는 여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후 변했다고 밝힙니다. 이제 악마를 죽이는 건 본능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확답을 피합니다. 모스케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죽일 건가요? 진타는 여동생과 신사에 머물던 시절을 회상하며 때가 되면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고는 질문을 돌려 모스케는 복수 후에 뭘 할 거냐고 묻습니다. 모스케는 자신에게 남은 게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폭력을 혐오하고 싸우거나 쫓기는 걸 원치 않으며 그저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면 아마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서 찾겠지. 주니어가 듣자 모스케가 말했던 진타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그가 틀렸는지 궁금해진다. 진타는 완전히 증오에 사로잡힌 것 같다. 다음 날 진타는 카도나 마을에 있는 단골 소바 가게로 간다. 오우라는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요괴는 잡았냐고 묻는데 진타는 그녀에게 요괴 사냥에 대해 말한 기억이 없다. 그녀는 그가 요괴 퇴치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넌지시 말했다고 설명한다. 놀란 진타는 요즘 운이 별로 없다고 인정한다. 요리사는 다들 힘들다고 농담한다. 진타는 화제를 돌려 오프의 친절함을 칭찬하며 손님들이 줄을 설 거라고 하지만 아이노 사람들은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오프의 아버지는 진택에 오프에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놀리며 오프는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봤다고 합니다. 오프는 준비되면 떠날 거라고 얼른 말하지만 지금은 아빠 딸로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색했다면 미안하다며 진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아버지가 좋은 분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진택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진타는 여동생 수준이 있는데 아버지가 수준을 때리면서 자기 딸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진타는 수준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뿐입니다. 오우는 아버지를 미워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한다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단 한 가지,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요. 해의 진력. 두 요원은 만나 상황을 공유했지만 임무는 진전이 없었고 단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모스케가 뭔가를 알아채고 지적했습니다. 진타는 오우가 밖에서 식물을 돌보는 것을 보고 모스케에게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타는 인사를 건네기로 했습니다. 오우는 그의 행동에 감탄하며 혼자냐고 물었고 진타는 모스케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귓속말로 모스케가 진타가 오우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모습을 감췄다는 걸 알려줬어. 아무도 그녀가 잡혀갈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았지. 진타는 침착하게 왜 밖에 나왔냐고 물었어. 오우는 벚꽃을 보러 왔다고 했고 진타가 나무를 버드나무로 착각하자 바로잡아 줬어. 그녀가 들고 있는 꽃은 서류화라고 불렸지. 눈 덮인 버드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벚꽃이었어. 진타는 그게 헷갈렸어. 버드나무인 척하는 벚꽃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드나무도 아닌 것 같았거든. 그래도 오후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그 꽃은 동정 따윈 필요 없다고 했어. 매년 봄마다 어김없이 피어났으니까 진타는 웃으면서 꽃의 닌자라고 불렀고 그녀는 미소 지었지. 결국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라며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집으로 가는 동안 오프는 진택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지라고 너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지. 진타는 동의했지만 이 짐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고 평생을 살아온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는 휴식의 순간이 없다면 삶이 너무 암울할 거라고 믿었어. 진타는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대신 그는 사과하며 그녀의 조언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가을과 겨울 동안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봄에 피는 돌아 댕강나무 꽃 때문에 잠시 멈춰섰어요. 진타는 향기를 즐겼고 오프는 그 꽃이 봄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어요. 근처에 있는 돈나무 허브는 진택의 그가 자란 카도나 마을에서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수프를 떠올리게 했어요. 단것을 너무 많이 먹은 어린 시절 친구가 종종 그걸 마셨죠. 진타는 그녀가 인생을 이끌도록 내버려 뒀어요. 오프는 그녀가 특별했어야 한다고 농담했고 진타는 동의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가 생각만큼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소바를 좋아하고 꽃을 아끼고 추억을 소중히 여겼지. 하지만 의무에 너무 파묻혀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쳤어. 그래서 그분께 천천히 가라고 말한 거야. 결국 꽃은 어디에나 피어나니까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나중에 오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진타는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부모들은 지나치게 보호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오프도 그걸 인정했지. 진타가 왜 그렇게 자기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걸 걱정했는지 궁금했지만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고 진타는 언젠가 자기에게 꽃 이름을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 그녀가 떠난 후 모스케가 나타나 그녀를 칭찬했어. 진타는 그의 엿듣기에 대해 거의 불평할 뻔했지만 모스케는 그에게 계속 치지주리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어. 그날 밤 늦게 진타는 술 취한 남자가 다리를 비틀거리며 건너는 것을 보았고 그 뒤를 여자가 따라왔는데 그녀는 긴객에 얼굴을 붉혔어. 하지만 술 취한 남자가 갑자기 숨겨진 악에 의해 살해당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 생물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 진타를 공격했고 그의 방어 공격은 간신히 돌과 같은 피부에 흠집을 냈을 뿐이야. 충격을 받은 소녀에게 라누는 죽고 싶지 않다면 뒤에 있으라고 말했어. 다음 공격에서 진타는 이빨을 맞췄지만 또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 충격으로 나가떨어져 그녀가 노출됐어. 그녀는 공격을 받았지만 모스케가 투명 능력을 써서 그녀를 밀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지. 진타가 방역해서 몇 번 공격을 가했지만 유니팜의 야라는 그 괴물에 질긴 가죽을 뚫을 수 없었어. 짧은 격돌 후 악마는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듯 하늘로 도망쳤어.
힘은 강했지만 모스케는 그들이 악마를 추적할 수 있다고 믿었어. 진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모스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며 진택에 그녀를 부탁했어. 라누는 일어서지 못하겠다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 안정을 되찾자 그녀는 그의 냉담한 태도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놀랐어. 자세히 보니 진타는 그녀가 3년 만에 훌쩍 자란 주조의 딸 나츠라는 걸 깨달았어. 나츠는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진타도 자기는 늙는 티가 잘 안 난다고 인정했지. 그는 그녀에게 이런 시간에 자주 돌아다니냐고 물었어. 그녀는 아니라고 배달을 막 끝냈다고 말했지.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탄한 진타는 그녀의 성숙함과 진심 어린 미소를 칭찬했어.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자신이 어릴 적 모습을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지. 갑자기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아직도 말괄량이냐며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깜짝 놀랐어. 그는 젠지였고 진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 기쁜 미소를 지었어. 젠지가 나츠 아가씨가 츠지기리에게 습격당했다고 했어요. 그는 놀라서 아가씨를 보호하고 경비병을 불렀고 진타는 자기가 암살자를 추적 중이었고 습격은 무작위였을 거라고 설명했죠. 그래도 나츠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후쿠보 식당에서 로닌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수수료를 더 싸게 받을 거라고요. 진타가 떠나자 젠지는 야나카로 가라고 재촉했어요. 미즈호라는 귀신이 들린 사원이 있는 곳이죠. 현지인들은 거기에 악마가 산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모스케는 도망치는 괴물을 쫓다가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츠지기리가 희생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스케는 똑같은 짐승에게 아내가 살해당했던 기억에 압도당했어요. 분노에 휩싸여 미즈호, 사로 달려간 그는 망토를 걸치고 여자를 잡아먹는 괴물을 발견했지. 진타를 잡으려 했지만 끔찍한 광경에 그는 맹렬한 분노로 공격했어. 모스케의 무모함은 짐승의 잔혹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짐승의 송곳니가 깊숙이 파고들었지. 부상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증오심은 여전히 그의 안에서 불타고 있었어. 여자의 머리를 먹어치운 츠지기리는 그를 무시했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스케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 나중에 진타는 폐허가 된 사원에 도착해서 친구가 간신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어. 모스케는 코도노에게 받은 악마를 죽인다는 단검을 그에게 주고 아내의 복수를 부탁했지. 진타는 동의했지만 모스케의 힘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 친구의 소원을 존중하여 모스케는 자신의 힘을 넘겨주었고 진타는 내면의 고뇌와 연결될 수 있었어. 고통 속에서 진타는 모스케와 그의 아내 하츠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보았는데 하츠는 두려움 없이 그의 본성을 받아들였지. 모스케가 먼지처럼 사라지자 진타는 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맹세했어. 한편 츠지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만 알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츠지기리는 곧 돌아가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 분명한 건 지금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 불과 몇 시간 전 츠지기리는 운학이라는 여자를 납치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예전에 궁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악마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그녀를 먹어야 했지. 그때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나타나더니 보이지 않는 힘이 팔을 잘라버렸어. 그걸 지켜보던 진타는 그 악마가 짐승 같을 뿐 아니라 생각 덩어리 같다 하는 걸 알았지. 놈은 적을 찾아 날뛰며 사원을 무너뜨릴 뻔했어. 진타는 공격을 피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의 악마팔이 솟아오르며 그는 투명화로 이 괴물을 끝장내겠다고 맹세했어. 적도 인간을 먹고 산다고 믿었기에 츠지기리는 로닌에게 쉽게 목이 잘렸고 머리는 땅에 떨어진 채 살아있었어. 진타는 다가가서 진실을 요구했어. 그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희생자 수와 실종자 수가 맞지 않는다고 의심했거든. 그 괴물은 남자를 즉사시키고 여자를 사원으로 데려가 잡아먹는 것 같았어. 그래서 희생자 수가 이상했던 거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모초케의 아내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잖아. 그 짐승이 그가 쫓던 놈과 같다면 왜 시체가 그대로 있지? 아까 츠지기리가 진타도 시체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는 인정했지만
탐욕스러운 요괴만 먹고 여자는 아니라고 했어. 진타는 심지어 그 짐승의 머리를 잡고 그 힘에 흥미를 느꼈지. 그것은 아랑카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적인 속도와 공중 이동이 가능했어. 하지만 진타는 그 짐승 안으로 들어가 기억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학대받고 강에 던져진 소녀가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 진타가 누구냐고 묻자 요괴는 하츠라고 대답했어. 그녀는 모초케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진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단골 식당 주인이 오프와 결혈원하겠다는 농담을 한 이유로 진타가 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프는 최근에 진타와 마주쳤고 일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말했대요. 진타의 아버지는 츠지기리 사건이 드디어 끝났으니 진타도 끝났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오프는 진타가 아직 악귀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어요. 그날 밤 두 남자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며 공포에 질린 기혼 여성을 원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희생자가 모초우케라고 비명을 질렀던 것에 대해 웃었어요. 그러자 진타가 갑자기 나타나 말없이 한 명의 목을 베고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렸지. 그리고 그는 모초우케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어. 어린 소녀가 잊혀진 기억, 거리감, 상실을 암시하는 가사로 1부터 8까지 세는 으스스한 노래를 불러 소녀는 갑자기 노래가 여기서 끝난다고 말해. 1853년 어느 날 밤 나츠고미로라는 젊은 사무라이가 마을 식당에 들어가려던 중 낯선 얼굴을 한 남자 때문에 정신이 팔렸는데 거의 다른 사람 같았어. 그가 다가가자 그는 나츠와 부딪혔고 나츠는 그의 칼을 알아채고 초조하게 사과했어. 나츠구는 친절하게 그녀를 안심시켰고 식당 주인인 오프의 아버지는 그를 인정 많고 유명한 사무라이라고 밝혔어. 며칠 후 그곳에서 점심을 먹던 중 나츠는 괴로워 보였어. 그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형의 기억에 시달린다고 실토했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요. 그는 오우에게 사토나가 미우라라는 남자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기억마저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후의 아버지는 손님을 격려하며 소바가 식겠다고 말했죠. 오후는 참견해서 죄송하다며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그녀의 아버지는 손님이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는 타입이라고 농담했죠. 나스는 점쟁이나 퇴마사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웃었죠. 돈을 받고 기묘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악마도 쉽게 베어버린다는 소문이 있는 낭인일 뿐이라고요. 오우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로니는 친절하고 재미있다고 그에게 확신시켰어요. 아버지는 그가 매일 케이크 소바를 먹으러 온다고 했고 바로 그때 진타가 와서 평소처럼 주문했어요. 나츠는 호기심으로 그를 덮쳤어요. 식사를 마친 사무라이는 부두의 배를 무끌어 떠났어요. 오후에 아버지는 진타 가면에 푹 빠졌다고 말했지만 진타는 그저 좋아하게 되었다고만 말했어요. 오후는 그의 차를 다시 채워줬고 그는 차를 칭찬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궁금해진 그녀는 그의 일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가을은 향기로운 황제 자스민의 계절이라고 대답했어요. 진타는 최근 식물에 매료되었고 오프는 제철꽃이 지고 나면 꽃의 신화에 대한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지. 그때 낯선 나츠구가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하며 악마에 대한 소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대화가 끊겼어. 진타는 자기는 진짜 악마만 다룬다고 분명히 말했고 나츠구는 좌절하며 떠났지. 그러자 오프와 그녀의 아버지는 진택에 도와주라고 재촉하며 나츠구가 실종된 남동생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어. 진타는 동의했지. 다음 날 다른 곳에서 밥을 먹던 나츠는 진타를 엄마처럼 꾸짖더니 그의 옆에 앉았어. 음식에 대해 놀린 후 진타는 그녀에게 젠지와 결혼할 거냐고 물어 그녀를 놀라게 했지. 당황한 나츠는 젠지를 형제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상기시켜줬어. 이번에는 그녀가 진타 씨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가 31살이라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죠. 진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욕의 퇴치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그녀는 그의 일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진타 씨는 그게 전부라고 인정했어요. 나츠는 그가 생각만큼 냉담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의 진지한 태도를 놀리자 드물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그날 밤 어머니가 아라몰이라고도 부르는 나츠구는 어머니가 그 기억을 버리고 타키가와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라고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을 찾을 준비를 했어요. 그가 방황할 때 아라모리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고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츠구는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며 기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는 바람에게 실종된 형제에 대해 묻고 그때 진타가 나타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마워하며 나츠구는 그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하고 그의 검의 품질을 언급하며 한때 사무라이였는지 묻습니다. 진타는 자신이 대장간이 있는 산골 마을 출신이며 한때 칼이 필요한 일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쇼군가의 허락을 받아 다시 칼을 휴대합니다. 나츠구는 진타가 코도노 출신이라고 추측하며 솜씨와 칼집을 알아봅니다. 진타는 감탄하고 나츠구는 자신이 검 제작을 공부하지만 세련된 칼집은 코도노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진타는 유레이가 신성하며 자신의 마을에서 신성하게 봉헌되었다고 밝힙니다. 그 이름에 나츠구는 흥분하며 그것이 악마를 쫓아내는 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합니다. 진타는 유령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촌장이 100년 동안이나 녹슬지 않은 신비로운 칼이라고 묘사했던 걸 기억해. 나스가 보여달라고 하자 진타가 말을 끊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스구의 형인 미우라 사다나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심지어 부모님조차 그를 잊었어. 바로 그때 오후와 그녀의 아버지가 식당에 도착하고 주인이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진타는 괜찮다고 해. 나스구가 밝히길 사다나가는 1월 말에 어떤 여자에 대해 언급한 후 사라졌고 그 후 그의 방에 노란색 중심의 강한 향기가 나는 이상한 흰 꽃이 나타났대. 나스구만이 그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다나가가 그 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갔고 그들을 떠났다고 믿고 있어. 진타는 다음날 미우라가를 방문할 계획이야. 새벽이 되자 그는 단골 식당으로 돌아가 여전히 굳은 표정의 나츠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는 나츠의 아버지에게 나츠가 더 마음을 열도록 도와달라고 격려한다. 진타는 오우에게 미우라와의 관계를 넌지시 묻고 그녀는 그가 방문할 때만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오우는 미우라의 겸손함을 칭찬하고 나츠도 동의한다. 그러자 오후의 아버지는 진택의 미우라가 식당에 선물한 가가이, 즉 의뢰용 물품을 보여준다. 진타가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택에 그것을 가져가라고 한다. 그들은 미우라와 대화만 하면 결국 칼 이야기로 끝난다며 웃고 노인은 미우라의 어머니가 예전에 그 때문에 그를 꾸짖었다고 말한다. 진타는 미우라가 언급했던 꽃에 대해 물으며 그 수선화인지 궁금해한다. 오프가 슬프게도 그걸 확인해 줍니다. 이야기는 다시 노래하는 소녀에게로 돌아가 부모님의 실종과 함께 사라진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정원을 회상합니다. 이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제가 더 높은 퀄리티의 요약본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